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근무하는 박철수입니다. 이번에는 1950년대 후반 혹은 60년대 초에 이르면서 아파트가 어떻게 변모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일이 1960년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일본의 경우처럼 2층 이상의 세를 놓는 집, 그렇다면 1935년에 준공된 미쿠니 아파트는 4층인데 그건 뭘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특정하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가 지나고 1961년에 이르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직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민주당 정부일 때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 현역 대령으로서 군복을 입고 대한주택공사 초대 총재에 취임한 장동운 총재가 획기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것은 한 동, 두 동, 혹은 기껏 해봐야 5층짜리 3동 정도가 주변과 별로 경계도 흐릿한 상태에서 지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 아파트는 주변의 단독주택을 압도하는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주변 어린이 놀이터 등 여유로운 공간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주변에 비하여 담장으로 둘러쳐진 아파트 단지 안은 분수도 있고요, 조각상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갖추고 있고, 관리 사무실과 매점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도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이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녹지 공간이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 10동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보면 Y자로 만들어진 6개의 동과 일자형으로 만들어진 4개의 동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에 관한 에피소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초대 총재인 장동운 총재의 회고에 따르면 자기가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당시 잡지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많이 소개됐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는 도중에 숙소에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언젠가 이런 거를 지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합니다.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 가운데 유일한 공병입니다. 그리고 그 공병에 맞춰서 대한주택공사 총재로 지명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볼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구상한 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훨씬 높은 10층짜리의 주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도 달랐습니다. 배치라기보다는 그냥 모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게 뉴스에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한국 최초로 맘모스 아파트가 들어섰다 라고 했던 거고요. 엄청났죠? 그런데 왜 10층짜리로 지으려고 했을까? 군사 정변을 주도한 세력들은 소위 시각적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장동운 총재는 아마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있었겠지만 10층쯤 돼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자신의 회고에 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방영한 인터뷰에도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가볍게 소개하겠습니다. 자기가 대한주택공사 초대 총재로 취임한 다음 건축부장을 불렀다. 건축부장이 그 유명한 건축가 엄덕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엄덕문 건축부장을 불러서 10층으로 아파트를 지어라 라고 했더니 못합니다. 왜? 해본 적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당신은 뭐예요? 군사정변의 주도 세력이니까 해봐 이랬겠죠?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에 엄덕문 부장이 왔대요. 조건이 있다. 해보겠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사계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달라. 당연히 뭐예요? 유명한 건축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10명 이상이 모여서 설계를 나누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거를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T자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폐기됩니다. Y자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진기를 촬영하는데 산발이라고 하는 걸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전해지는 힘이 세 방향으로 가고 그 각도가 넓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채택한 유형이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T자형은 사실상 조금 불안한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자형과 Y자형은 채택된 반면 T자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파아파트라고 하는 걸 보면 일자형으로 둘러쳐져 있고 Y자형 6개, 일자형 4개가 들어가게 된 셈이죠. 자, 이제 또 하나. 왜 10층에서 6층으로 바뀌었을까? 10층이면 뭐가 필요할까요?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당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었고 모두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가 외화벌입니다. 달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짓자고 달러를 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변의 주도 세력들은 높게 웅장하게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당시 한국 경제의 대부분은 미국의 경제고문단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잉여물자, 원조자금, 국제은행으로부터의 차용 이런 것들을 미국의 의도와 미국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10동의 10층짜리를 갖고 온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미 경제고문단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레터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치, 아무런 심각한 고려사항이 없이 멋대로 했음. 부적합. 전기, 이 제출한 도면으로는 배선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배수, 뭐 등등등. 그래서 결국은 많이 알려진 대로 미 경제고문단의 반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일을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엘리베이터는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무튼 6층으로 전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차 1962년에 1차 6동이 준공됩니다. 이 1차 6동이 준공되고 그 준공식장에는 당연히 누가 와요?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어요? 쿠데타 주도 세력이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잖아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의장으로 임명된 양반들이 와서 그 주도 세력들이 테이프를 끊지요.
뒤에 보면 Y자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에서 당시 실제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장군이 준공식 치사를 대독시킵니다. 아까 오신 분한테. 아주 재미났습니다.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주 생활은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점이 많았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활의 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있으며 현대적 시설을 완비한 마포 아파트의 준공은 이러한 생활 혁명을 가져오는데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즉 군사혁명을 생활혁명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그들 표현으로. 즉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식적이고 봉건적인 생활 양식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집단 공동 생활 양식, 군대 같은 거잖아. 그죠? 집단적인 생활 양식을 취함으로써 경제적인 면, 시간적인 면에서 엄청난 절감을 가져와서 국민 생활과 문화의 향상을 이룩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은 주택난과 더불어서 택지 가격의 앙등을 초래하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고층 아파트 주택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라고 시사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읽어낼 수 있죠. 군사 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드디어 안정적인 권력 기반 속에서 생활의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회를 전환시키고 싶고, 또 하나는 뭐예요?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넓은 땅을 단독주택으로 쓰는 것보다는 좁은 땅에 높은 집을 지어서 써야 된다. 그래야 현대적인 집단 생활이 가능하다. 그건 뭐예요? 통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생각대로, 세계관대로, 가치관대로 읽어낼 수는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포 아파트의 준공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한국 사회 공간 환경의 변혁 같은 것이죠. 이걸 다 지어놓고 대한주택공사는 또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단지, 중요한 겁니다.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쳐진 일단의 주택지, 이걸 단지라고 합니다. 단지를 조성하여 고층화함으로써 3만 평의 대지를 절약했다. 두 번째, 단지 사업을 함으로써 고층화와 공동생활이 가능해졌고 우리들이 생산한 자재와 기술로서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세 번째는 아파트를 통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졌다. 도시 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국가가 힘들어하는 주택정책에 우리가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자찬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와 권력자가 지시하는 바, 그 다음에 그것을 하위에서 실천으로 움직여내는 주택공사 모두가 다 아파트 일변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아파트 일변도로 가져가게 된. 그 이후 대한민국은 거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지라고 하는 것을 아파트의 동의어로 이해합니다.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그리고 거기에 아주 다른 해석이 여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냥 스쳐지라고 말지요.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주제이고요. 클래스 E 강연을 통하여 별도의 시간 속에 단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본 사진입니다. 주변에 단독 우리가 알고 있는 집들은 대개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숨 쉴 구멍 같은 것들도 충분치 않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변혁이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기관지는 마포 아파트를 이런 그림으로 선전합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아파트인데 그 숫자를
단독주택으로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 놀이터도 없다. 그런데 담장을 둘러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하면 놀이터도 있다. 그리고 숨 쉴 구멍, 산책할 공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이렇게 모두 다 갖추고 있다. 너 A를 고를래? B를 고를래? 이런 거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마포 아파트 단지가 탄생하고요. 이 마포 아파트는 각종 영화, 광고 모든 것에 동원됩니다. 아주 심하게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재야 인사들을 모아서 답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영화 장면의 한 컷입니다. 이게 아빠를 가족으로 남편들이 밖으로 돌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던 맥주를 사가지고 모던풍의 주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가면 밖을 떠돌던 남편이 쉽게 집에 온다. 이런 얘기의 배경으로도 마포 아파트가 쓰이죠. 그리고 마포 아파트는 당시 디테일상으로 보면 공장에서 제작한 용품이라기보다는 매우 정교하고 사실상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마포 아파트 홍보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이 등장하죠. 놀이터입니다. 시소가 있는 놀이터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단지 곳곳에 있고 집 밖에 문 밖에만 나가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련된 관리사무소 겸 마포 아파트 관리소라고 하는 거죠. 겸 상점들입니다. 형태상으로 여러 가지 무지무지 모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1980년대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상가가 하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둬놓는 거죠. 왜냐하면 방음벽과 울타리로 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싼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 못 가는 겁니다. 단지 입구에 주차장을 갖춘 데서 살아. 그거는 뭐예요? 주택 공급업자의 상가 용지 판매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마포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마포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시 아주 어렸을 때 마포 아파트의 잔디밭과 공지라고 하는 것이 동네 꼬마들에게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누이 동생하고 사진도 찍었노라 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당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되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보편적 주택은 전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예를 들면 상도동에 있는 주택단지가 1963년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맘모스형의 마포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이런 단독주택이 대중들에겐 훨씬 선호됐고 모두 다 이것을 집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마포 아파트의 위용이라고 하는 게 어땠는가는 멀리서 찍은 항공사진으로 보면 주변에 이 규모를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지요. 이렇게 대단한 아파트가 단지식으로 등장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거칠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모두 다 담장으로 둘러쳐진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아파트처럼 한 동, 두세 동짜리가 그냥 지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예요? 마포 아파트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정변 이후 획기적으로 뭐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한 그런 대상이었지 보편적으로 바뀌질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1960년대의 아파트들은 마포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1970년대에 가면 오늘날 우리의 아파트, 우리가 모두 욕망하는 아파트의 원형들이 70년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결혼한 단순 핵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미혼자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근에 들어서 독거노인, 그다음 예비부부, 이런 사람들이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었지. 그러니까 저는 정동 아파트를 통해서 도심 한복판에 지어져도 길거리에 산책자들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건축 유형으로 되고, 그 안에는 1층이고 2층이고 아무 상관없이 모두 가정집, 그리고 살림을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쯤 되잖아요. 그때쯤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변치 않는 1번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부동산 앙등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적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데가 23, 4%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 같은 거의 핵심 사항이잖아요. 그건 왜 비롯되었을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국가는 계획만 세우지 국가가 막 만들어주는 일은 약했다. 그리고 오히려 공공주택은 혐오시설이 돼버렸어요. 언젠가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즉 우리나라는 민간이 공급의 주체였고 그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전력을 쏟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소득과 거주하는 바닥 면적이 비례한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몇 평에 살아? 52평. 어우, 잘 사는데? 52평에 사는 것 곧 잘 사는 것이잖아요. 넌 몇 평에 살아? 나 7평에 살아. 야,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즉 여기는 뭐예요? 개인의 취향과 기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의 또 중요한 주택정책의 기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임대주택은 다 좁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여도 식구 수가 많거나 벌이가 좀 작더라도 어쩔 수 없는 가족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거권,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임대에 포함돼야 되죠. 서양에서 많이 하는 주택정책 중에 하나가 만 4살 혹은 만 6살 정도가 되는 어린아이가 성별이 다를 경우 한 방을 주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글맘이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셋이 살게 됐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요? 방 하나면 되지. 그럴 거죠? 임대다. 프랑스는 3개를 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임대주택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작으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혐오다. 이런 것처럼 이상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가계경제의 규모와 소유하는 또는 점유하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비례라고 하는 것을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아무튼 이어가면 이런 것이죠. 바로 정동 아파트가 그런 가족형이고 당연히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동 아파트는 여전히 지금도 잘 쓰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화 장면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1965년에 준공된 동대문 아파트. 이 형태적 특이성 때문에 영화 촬영 같은 거에 많이 쓰이죠. 1층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늘이 보이는 긴 장방형의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층은 뱅뱅뱅뱅 돌 수 있게 복도가 되어 있죠. 지금도 가보시면 이 가운데는 아주 강한 빨랫줄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역시 동대문 약간 바깥이지만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하는데 정동 아파트와 똑같이 뭐예요? 도심의 길거리에 면에 있어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표시하고 있죠. 이게 예를 들면 1965년에 지어진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러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옥상입니다. 즉 옥상을 충분하게 활용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 정원이라기보다는 빨래도 건조하고 또는 계절용품을 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려는 의도라고 하는 게 잘 돼 있죠. 영화 평행이론, 그다음 세븐데이스 등등 수많은 영화에 아마 촬영 감독님이 볼 때는 극적인 장면을 찍기가 좋았거나 추적하고 도망가는 데 좋은 장면이었나 봅니다. 그 영화에 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개 뭐예요? 한 동짜리입니다. 그죠? 이화동, 정동, 동대문 모두 다 한 동짜리잖아요. 이번에는 두 동짜리가 등장했습니다. 연희동 아파트입니다. 1966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배치도는 흥미롭습니다. Y자형 같은 거에 하나만 빼버린 거죠. 그죠? 날개 하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땅 생긴 거에 최대로 많이 넣는 거죠. 최대로. 이건 좀 두꺼우니까 두 줄로 넣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동대문 아파트와 달리 중간중간을 이으면 좋겠네. 이건 아주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경사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경사, 여기도 급경사잖아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쪽에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흙을 돋궈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억지로 넣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두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미음자 안에다 딱 두죠. 즉 외부 공간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바깥에는 그런 놀이시설이 미흡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조감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멋지죠? 차가 착 다니고 이렇게 생겼다. 당시 아파트는 기껏 해봐야 한 동, 두 동, 그리고 자투리 땅은 놀이터,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일종의 표본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왕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새시대 주거생활을 아파트에서 해라. 인왕 아파트를 분양한다. 특징,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뭘까? 두 세대용 독립계단이 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도형 아파트가 아니다. 두 번째, 욕실은 타일을 깔았고 양변기 설치했다. 세 번째, 전면 발코니와 부엌 측에 또 다른 발코니가 있어서 간이 장독대로 쓸 수 있고 연탄 저장이 가능하다. 다음, 점포를 설치했다. 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중요합니다. 점포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무지하게 재밌는 게 들어왔습니다. 미곡상, 쌀가게, 양장점, 양품점, 자파상, 식료품, 미장원, 식육점. 그 다음 국도변에 위치해서 시내 중심부에서 단거리이므로 교통 및 주거생활이 편리하다. 사실은 인왕 아파트는 어디예요? 서대문 근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도심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시내 중심가로부터 가깝습니다라고 설명할 정도가 필요했겠죠. 마지막은 이 아파트 단지는 학군 2군이다. 서대문구와 종로구 지역 내에 많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면으로는 이렇게 계단실형 아파트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몇 동일까요? 3동에 불과하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아파트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촬영한 준공 직후 인왕 아파트 모습입니다. 이게 상점입니다. 그죠? 뭐 지금이야 야 이런 게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유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비 집단이 있으니 당연히 가게라는 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주상복합이고요. 1958년 이승만 정권이 시내 간선도로변에 상가주택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주상복합 아파트이죠. 또 마포 아파트도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인왕 아파트도 주상복합 아파트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상복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한 건물에 결속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견주었을 때 오늘날의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포 아파트 지하의 입구입니다.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면 근대화 슈퍼체인이라고 하는 게 근대화는 국가의 과제였죠. 그래서 슈퍼도 근대화 슈퍼체인이 있었고요. 바로 이 점 마포 아파트를 포함해서 60년대에 지어진 허름한 보통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모두 갖고 있는 유전적 특질 또는 속성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이거죠. 이게 1940년 일제강점기 때 매일신보에 등장한 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큰 것에는 규모가 큰 아파트에는 그 속에 식당, 이발소, 병원, 싸전, 쌀가게, 찬가게, 기타 모든 상점을 별하별 것이 다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도 몇 달은 살 수 있게 꾸며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에서 마포 아파트 내부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60년대의 중산층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풍기도 갖췄고 제일 재미난 건 뭘까요? 거실의 쓰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자상을 늘 놓잖아요. 테이블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왜 여기다는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걸 깔까요? 당시 아파트의 거실은 거의 100% 난방이 안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목욕탕입니다. 양변기가 있고 타일이 발라져 있죠. 진짜 그랬습니다. 마포 아파트가. 그러니까 마포 아파트만 해도 1960년대엔 상당히 모던한 것이었고 설비와 시설과 이런 것들이 제법 잘 갖춰진 것이었다. 그러니 마포 아파트는 이런 사진들을 국가가 찍어놨다. 1972년이랍니다. 5월 5일 날. 그러니까 홍보처 같은 데서 어린이날, 어린이와 함께 외출하는 주부들 뭐 이런 걸 찍었겠죠. 뒤에 있는 조각상 앞에서 찍은 이유가 있죠. 예술에 목말라 하는 한국이죠. 당시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것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사진이라고 하는 게. 특히 공공기관이 공공 권력이 촬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뷰파인더에 담을 때 의도가 함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찍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촬영한 사진은 그 이면에 있는 뜻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홍제동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과밀한 아파트죠. 왜냐하면
계단 하나만 두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중복도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서로 받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포되었다라는 뜻은 뒤집어서 당시 우리가 겪었던 주택 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새삼 일깨우는 것이고, 국가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거주 환경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중복도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거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60년대 아파트를 그런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풍경입니다. 역시 주변에는 계획 없이 지어진 것 같은 집, 그 속에 웅장한 규모로 규칙성을 탁 드러내며 지어진 집,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인상이죠. 당시에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이 그런 꼴입니다. 대부분 뒤에 보시는 아파트처럼 변두리 끄트머리, 정릉. 왜 이들이 문화촌 정릉 이런 데로 지어질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대중교통수단이 접근 가능해졌죠. 그중에 가장 헐한 땅에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갖고 있는 집들을 지어내는 그런, 예를 들면 궁여지책 같은 게 196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죠. 1960년대는 공무원에 대한 또 특별한 예우가 있었죠. 많이 지어진 게 전국적으로 공무원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이게 신용산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1966년에 공무원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건너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한국 최초의 맨션 아파트인 한강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부 이천동. 그리고 서서울 아파트. 이것도 역시 서울 도심으로 치면 외곽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아파트는 이거보다 못한 집입니다. 즉 마당을 갖추고 있는가? 장독을 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대중적으로 선호되지도 않았고 인기가 있지도 않았다. 그때 1960년대에 지어진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이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도성 한양은 여기입니다. 그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는 여기만 지어집니다. 그랬죠? 그런데 60년대에 딱 들어서면 얘는 지어지는 게 드물고, 기껏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정동 아파트, 이화동 아파트, 동대문 아파트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변방에 있죠. 그렇죠? 주변으로.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독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독신자가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시화는 가속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 단순 핵가족들, 살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의 절대적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렸겠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싼 땅을 사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밀도를 넣어서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정부 당국의 고민이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1960년대의 보편적인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운상가로 대표되는 상가 아파트와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의 대표격이라고 부르는 1960년대 후반의 시민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주택과 관련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전재민 문제입니다. 전재민이란 전쟁이라는 재난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집 잃고 부모 잃고 고향 잃고 이런 분들이 전재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거나 일본의 위안부 같은 경우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 해방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들은 무지하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일제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주 등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민을 떠났던 조선인들, 그들이 해방 조국을 위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남북이 단독 정부를 각각 수립하는 바람에 북측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고 남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재민들이 사실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남쪽으로 오시죠. 자, 생계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기에게 몸을 이용해서 노동이라도 해서 벌이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도시로 몰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두 그래서 도심 한복판으로 들었겠죠. 서울 한복판인데 대부분 그때라고 해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땅, 토지, 집은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넓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일시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가솔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롯되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무지하게 높은 곳, 산 꼭대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소홀한데 정착하는 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 하천변이죠. 그죠? 청계천, 한강 이런 일대에 판자 등을 이용해서 얼기설기하게 집을 지어서 식구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바로 소개 공지대로 지정했던 도심 한복판의 넓은 공지에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집을 짓는 일이 생겼겠죠. 바로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들어선 것이 지금은 세운상가가 들어서 있는 소개 공지대에 무허가 판자촌 또는 무허가 집들이 들어서 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김현옥 서울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추구한 무지하게 중요한 또 다른 서울시의 정책 중에 하나는 도시 미화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조금 더 예쁘게 화장하자. 그죠?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현옥 서울시장이 추구했던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장독대를 없애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즉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 아파트의 발코니마다 장독대가 나와 있는 게 본인들 생각에는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 문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 또는 건물이 깔끔해야 하는데 거기에 전근대적인 풍경으로 여겨지는 장독대 같은 게 들어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불결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했죠. 당연하게도 소개 공지대에 들어가 있는 판잣집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졌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합니다. 다짜고짜로 철거할 수는 없죠. 철거하고 어떤 일을 할까요? 도시는 선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그 일대 전체를 남북으로 오가는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에 기둥만 세운 다음 기둥 위에는 사람들이 직주 근접해서 도심에서 함께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유수의 건설회사로 하여금 자기 돈을 들여서 도로를 잘 만들면 그 비용을 위에 아파트를 팔아서 충당하도록.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뭐예요? 특별히 재정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도로도 확보하고 집도 확보하는 일이겠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묘로부터 남산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폭 50m
정도의 도로가 철거되죠. 그리고 서울시는 1966년에 이런 조감도를 발표합니다. 종로지구 상가 아파트 조감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요 앞에가 종묘입니다. 그러니까 종로지구로부터 쫙 이어서 남산까지 이렇게 각 구간을 나눠서 구간별로 당시에 자본을 일정 부분 축적한 건설회사로 하여금 짓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서 그 공사비를 충당해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던 중산층 아파트, 즉 세운 상가 아파트인 것입니다. 1967년 11월에 1차 준공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당시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사가 있었다 그랬죠. 맨 왼쪽 끄트머리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까지, 그리고 주변의 경호원들 등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색 테이프를 자르고 준공합니다. 서울의 풍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이지요. 당연하게도 일제강점기에 그랬던 것처럼 높지 않은 옥상에 집이 들어섰잖아요. 상가 위에. 그 집 위에 풍경이 여전히 우리 조선의 한국의 전통적인 창호를 갖고 있고, 창문을 열고 바깥에 내다보면 옥상에 마련된 정원이 있습니다. 이 옥상 정원은 참 우여곡절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어떤 권투협회 협회장이 자기가 회장이 되면 옥상 정원에 복싱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권투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최초로 들어선 엄청난 규모의 거대 건축물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신청을 합니다. 설립 신청을 하는데 뭐예요? 문교부가 거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란 뭐예요? 100m 달리기가 가능한 넓은 땅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위에서 그런 일들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사연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운상가 아파트가 들어선 이 빈 땅에다가 서울시청을 짓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한때는 국회의사당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넓은 땅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옥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세운상가와 상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전체를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천반양론이 무지하게 많은 풍경입니다. 어떤 집단은 인간이 만든 어마어마한 인공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를 해석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당시 1930년대, 40년대에 고층주택이 주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서양에서는 옥상 정원 혹은 공중을 아무렇게나 여러 곳을 자유롭게 오가는 길, 그래서 공중보도,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서부터 이 옥상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걸어서 남산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공중보도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류가 당시 갖고 있는 재료와 공법과 기술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붙었겠죠. 아무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운상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서울 도시공간의 급진적 변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도심의 중산층용 아파트라고 하는 게 거대하게 들어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지어진 세운상가 아파트가 분양되는 공고입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녀 세대라고 보니까 뭐예요? 자녀 수동이니까 일거에 잘 팔리지는 않았을 거죠. 남아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뭐 혹시 서울시의 외곽쯤에 가면 회사 보유분 이런 걸개 그림이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시죠. 그것과 뭐 비슷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세운상가가 준공되는 60년대 말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매우 다가서 있고 누구나 욕망하는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쓰죠. 분양돈수 관계로 선착순으로 결정함. 뭐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동호수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재미난 게 많죠. 실내 전체를 스팀 난방을 한다. 즉 라디에이터 난방을 한다. 난방과 온수, 냉수를 언제나 쓸 수 있다.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사는 누구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당시는 이게 무지하게 특별했던 것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었었겠죠. 수세식 화장실이다. 그 다음에 최신 욕조가 있고 샤워 시설이 장치되어 있다. 안방을 주부실이라고 불렀네요. 주부실은 스팀식 온돌 장치다. 그 얘기는 뭘까요? 침대방이 있지만 이때의 침대는 어떻게 있었냐면 벽걸이형 침대였습니다. 평소에는 안 쓸 때 접어두고요. 벽 속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땐 당겨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앵커에 연결을 해서 자고 아침에는 연결고리를 풀으면 쫙 올라가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쓸 때 안방은 그게 아니라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서 이부자리 깔고 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1960년대 아파트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특별히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라 그랬습니다. 4층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즉 옥상에 놀이터를 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스위스제를 썼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 뭉뚱그려서 최신 문화 아파트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 중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구라는 뜻이고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는 뜻이고요. 교양이라는 뜻이고요. 고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퇴계로 쪽 끄트머리에는 진양 데파트 맨션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드디어 1960년대 중후반에 주택과 관련해서 결합되면서 고급이라고 하는 뜻.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재건축을 하는 모든 아파트는 외우기도 어려운 엄청나게 긴 외래어인지 외래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단어들을 막 복합해서 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적 풍토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여전히 오래전 서구에 대한 동경의식 같은 게 있는지 꼭 그런 얘기를 붙이면 교양 있어 보이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술가가 서구의 예술가 제법 이름이 유명한 그런 예술가나 학자나 건축가가 한국에 오면 모든 언론은 그 앞에 다 세계적인이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이후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다른 여러 국가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맨션 또는 외래어를 우리가 남용하는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맨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에서 아파트와 결합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60년대 후반입니다. 또 하나는 재미난 게 또 다른 외래어가 있습니다. 데파트. 이게 뭘까요?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라고 하는 뜻의 우리말 풀이죠. 그걸 일본 사람들처럼 먼트도 지우고 스토어도 지워서 데파트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아파트먼트를 아파트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백화점이 들어섰고 그 백화점에 바로 붙어 있는
중산층용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종묘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운상가 아파트로부터 남산 쪽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진양 데파트 맨션에 이르기까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강중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 초에 서울의 전체적 기운이 강남으로 이전하지요. 강남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건 뭐예요? 영동이라고 부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동이라는 뜻은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단이 영등포에 많이 만들어졌고 경성으로부터 영등포를 건너서 부평, 인천으로 이어지는 축이 제일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이 좁아서 안 되겠다. 63년에 서울시 행정구를 확장해도 사람들은 계속 몰린다. 여의도 준공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과 나눴을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의도 준공 기념비에 서울 시민을 몇 만이라고 썼습니까? 400만 서울 시민의 정성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400만도 대단한 거죠. 1965년에 작가 이호철이 발표한 소설이 뭐예요? 서울은 만원이다. 이런 소설이죠. 그만큼 서울의 도시화는 심각했죠. 따라서 도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하고 직접 연동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강을 건너가는 공간의 확장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영등포의 동쪽이야. 그래서 영동 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서울의 남쪽이야. 남서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포 주공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려진 조감도에는 남서울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반포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제는 요만한 게 한강 맨션 아파트였다면, 그죠? 그런 것에 거의 1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게 되죠. 이 모두가 다 중산층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정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이 수영장 계획은 끝까지 유지돼서 결국은 뭐예요? 실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저 땅을 분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기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겠어요? 1년에 보름쯤 운영할까?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흥미롭게도 실내 사우나로 바뀌어서 분양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계획의 꿈은 대단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이 즈음에 삼익주택이나 이런 맨션 아파트들이 대부분 실외에 실제적으로 수영장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역시 실외에 수영장을 둬야 분양 전략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믿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남서울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남서울 아파트가 거의 준공에 가까이 됐을 무렵 사진입니다. 지금 남서울 아파트, 지금은 반포 주공 아파트죠. 반포 주공 아파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이 위, 아래가 있습니다. 이 위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한 중산층용 아파트, 밑에는 다소 규모가 작은 AID 융자를 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화적 자본을 갖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게 반포 주공 아파트의 등장입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 공고를 내야 되겠죠. 역시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남서울 아파트 1차 분양. 아주 재미난 게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한강 맨션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강 맨션과 유사하나 건물 간의 간격이 더 넓고 시원하게 멀고 단지 내 시설도 많은 개량이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주택 가격이 뭐 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23평, 32평 A형, 32평 B형, 42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 2, 3, 4, 5, 6층이라고 되어 있고 32평 B형은 6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죠? 다 5층인데 왜 그것만 6층일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30평형을 옆으로 터서 60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포 주거 아파트는 32평형을 위아래로 한 집이 써서 실내에 계단이 있죠. 그래서 64평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 T자 밑에 여기에 여러 동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짓고 중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한국 사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허례와 과소비라고 하는 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과소비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적정 소비라고 했겠죠. 그런데 양극의 하위에 있는 분들이 부의 분배 같은 게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됩니다. 신문에.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더 이상 32평 복층형을 하지 말 것 이래가지고 골조는 6층인데 일부는 1, 2층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단층인 6층짜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6층 아파트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6층을 2층을 한 세대가 쓴 건 요 두 동만 남았고요. 나머지 모두는 골조는 6층이나 안 된, 변경된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얘기죠. 건설부가 대한주택공사 총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호화사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건설부 장관이 대한주택공사 총재한테 사업승인 요청 어떻게 하냐? 내부 계단 제거 2층으로 못 써. 이렇게 한 거죠. 내부 계단을 제거해라. 상부층 2, 4, 6층이죠. 1, 2층을 같이 쓰고 3, 4층을 같이 쓰니까 한 집의 두 번째 층 2, 4, 6 2, 4, 6층의 평면을 하부층과 동일하게 바꿔라. 즉 복층 아파트 안 돼. 단층 아파트를 해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미 지어진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계획했던 것은 모두 바뀌게 되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식주 모두 분수 넘치는 예가 너무 많다. 부정적으로 보면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가계소득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왜 사치스러운가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는 열등의식이 작동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졸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심한 게 이런 거예요. 고래수염 이쑤시개도 쓰고 있더라. 과잉으로 사치, 허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결국은 그게 중산층 아파트인 반포주거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이후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집단적 주택단지 개발로 꼽히는 게 잠실입니다. 1, 2, 3, 4, 5단지까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도 잠실 그러면 롯데 월드타워 있는 주변 전체가 잠실이잖아요. 그 잠실에 1, 2, 3, 4 단지는 모두 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에 비해 5단지는 드디어 고층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5단지 분양 아파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잠실주공 고층 아파트. 왜 고층이라고 크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보통 아파트 가운데 최초의 15층 아파트입니다. 15층 아파트에 우리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판상형도 있고요. 중간에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소위 탑처럼 생긴 타워형 아파트도 같이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역시 땅콩 모양으로 생긴 옥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아이의 익사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메꿔지고 현재도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항공사진을 통해서 땅콩 모양의 5개 수영장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찾아가면 1972년부터 지금까지의 항공사진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을 찾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내가 살던 동네들이 어땠나 당시에 그런 것들을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면 유익한 짜투리 시간 활용 같은 거에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아까 칼라 천연색 그림으로 보셨던 5개 수영장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북의 한강 맨션 아파트, 강중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강남의 반포 주공 아파트가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게 1970년 초반입니다. 그 이후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의 띠, 남쪽의 띠 모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1970년대에 중산층 계급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75년에 이미 강남 일대로 중산층이 요 지역은 80% 이상이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찾아서 갔죠. 그로부터 10년 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완벽하게 한강의 이남으로 편중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강남 8학군 혹은 강남 3구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지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계층화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여러 가지 아파트들, 지난 시간에 봤던 한강 맨션과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한 여의도 시범, 반포주공, 잠실주공 고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주마간상격이지만 한국 사회와 아파트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출현한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그 이후에 1930년대에 가히 아파트의 시대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그럴 정도로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그 이후 이 아파트들은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아파트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1970년대에 들어서 중산층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위 대한민국이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고 그 맨션 아파트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울타리로 둘러쳐진 혹은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넣어두고 그 안에 주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갖춘 그런 단지라고 하는 모습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 하면 단지라고 하는 것과 늘 함께 결합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즉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대부분은 아파트로 채워져 있죠. 대한민국 주택 재고 가운데 6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단지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단지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예를 들면 고려사항 혹은 쟁점 혹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하재영 작가가 쓴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로 이루어진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분제 공간이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박민규 작가의 비치 보이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 7명을 소개할 때 우리들은 22평 친구들이다 라고 소개하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주워거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재영 작가의 글에 들어있는 아파트와 빌라는 신분제 공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 신분제 안에는 이 아파트보다 저 아파트가 비싸고 이 단지보다 저 단지의 집이 넓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한때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습니다. 그 단지는 크게 2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평형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웃하고 있는 옆 단지 조금 큰 평형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옆 단지는 각종 외제차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마 꼬마였을 때 어린아이도 벌써 하재영 작가의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분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각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라고 뒤늦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단지와 저 단지 또는 이 빌라와 저 빌라만 계급으로 나눠져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지 바깥의 사람을 또 예를 들면 예외적 사람으로 인정하고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익에 기반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집단적 결속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는 단지별로 서로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에 대한 인상이나 또는 그에 대한 욕망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파트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한국의 사회 환경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이해한다면 보다 폭넓은 이해 혹은 폭넓은 검토 혹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개인적 태도 같은 것들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두 다 집합되어 있지만 사실은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다 울타리나 방음벽으로 둘러쳐진 떠돌아다니는 섬처럼 이게 물리적으로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자 한국의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독자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는 똑같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방음벽 혹은 울타리로 완벽하게 구획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장점이건 혹은 단점이건 한국의 아파트를 설명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탓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에 계시는 박인석 교수는 한국 사회를 아파트 한국 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단했고요. 그 진단한 것의 부제목이 재밌습니다.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화 일상. 즉 한국 사회는 높은 도시화율, 그다음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주택 재고에서의 높은 비율로 인하여 대부분 일상이 우리의 부박한 일상 또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반복되는 일상이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몸놀림과 하루의 시간을 쓰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제하고 있는 머릿속의 가치관과 세계관, 나아가 태도도 단지 내부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래전 초등학교라고 불리기 전에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시절을 다녔습니다. 당시 운동회가 가을에 열릴 때면 늘 400m 계주라고 하는 것을 이어달리기를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에 계주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는 넓은 녹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이어달리기를 할 정도의 높은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잔디밭을 가지고 있다. 꼭 그래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지 내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400m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푸르른 잔디밭이 있지 않으나 어떤 동네의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걸 갖췄다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즉 단지 내부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언제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반면 단지 바깥에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재영 작가의 얘기, 즉 단지안과 단지박은 또 다른 신분사회다, 또 다른 계급사회다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얘기, 극단적 두 가지 얘기가 등장한 것을 캡처해 뒀었습니다. 사람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가, 나로 써 있습니다. 가. 한번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생각이 깊어졌다는 뜻이겠죠. 아파트 입주자가 분양가를 지불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굴러온 시스템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독백에 가까운 그런 어떤 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재미나게 바로 이어달린 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나라는 분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분은 가끔 자본주의의 악과 같이 묘사되기도 하는 아파트는 주차장, 쓰레기 처리 시설, 놀이터를 조합, 재건축 조합이겠죠? 또는 재개발 조합, 조합이나 분양자가 스스로 돈을 내서 구입하고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통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 아닐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혹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선 곳에 아파트와 같이 이런 기반 시설들을 모두 갖추려면 당연히 세금이 투입된다. 누구는 구입하고 누구는 세금으로 해주고 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문장이죠. 바로 한국 사회는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이 양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내가 필요해서 내 돈으로 나에게 필요한 또는 내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구입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단지 바깥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의견이겠죠. 그 반면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견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국가가 전국을 단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없었으니 필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투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그런 혜택을 받았거나 혹은 그런 돈을 지불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시설을 구비한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선진국 아닐까? 그럼 선진국에서조차도 과거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의견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대하는 시각의 두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아파트에 열광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선분양 제도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면 그 안에 단지 바깥의 공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시설들을 갖추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게 단지와 결합되고 아파트 단지는 곧 중산층을 위한 거주지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작동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는 아파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만능의 도구, 만능의 수단 같은 걸로 정리가 되고 말았죠.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이해하자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중간지위 수능 효과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위 수능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중산층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
또는 재정 같은 걸 투입해서 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 보루로 삼아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론이지요. 바로 한국 사회에서의 아파트 단지는 중간지위 수능 효과라고 하는 것을 획득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모두 다 중산층 이상을 겨냥하는 게 개개인의 꿈이고, 세속적으로 성공 혹은 성취라고 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나요? 시작이 연봉이 얼마래? 이렇게 묻는 것이 제일 처음이잖아요. 근데 태도는 사실은 뭘까요? 젊은이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경제는 더 이상 1960년대, 70년대처럼 10% 이상을 상회하는 경제 성장은 유럽의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안정성장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오로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윤리자 규범이 되었던 재화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다 아파트에 열광하고 아파트를 열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희망으로 보자면 조금 더 진정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사회가 다양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로지 얼마를 내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의 일관성보다는 얼마가 있는데 어떤 생활을 원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 뭐 등등등 해서 내가 준비한 비용으로 다 고를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발현될 수 있는 사회이고,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유명한 오래전의 영화 트루먼 쇼라고 하는 게 있죠. 한 남성의 탄생부터 결혼 이후 생활까지 모두를 본인만 모른 채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한테 생중계하는 그런 거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침에 행복한 표정으로 잠자고 있는 배우 짐 켈리의 표정이 전 세계에 송출됐죠. 이 송출된 곳의 배경이 됐던 게 플로리다주에 있는 시사이드라고 하는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그리고 드디어 무대장치 바깥으로 나가죠. 이 영화를 제가 오늘 마무리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아파트, 익숙하게 여겼던 아파트 단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발코니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씩 다시 생각하고 나의 생각의 틀을 깨고 그 바깥으로 좀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